1938년 11월 15일 미국 뉴욕 맨해튼 브로드웨이. 이날 오후 브로드웨이의 한 담배 가게 주인이 은행에 하루 매출을 입금하러 왔는데 이때 지폐를 살펴보던 은행 직원이 수상한 1달러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종이 질감은 마치 싸구려 문방구 종이 같았고 글씨는 삐뚤빼뚤 어설펐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초상은 생기를 잃은 듯 흐릿하고 기괴했으며 왼쪽 눈은 검은 얼룩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폐의 주인공 워싱턴의 이름 철자가 틀려 있었던 것입니다. 워싱턴이 아니라 와싱턴이라고 잘못 적혀 있었습니다. 수년간 현금을 다뤄온 은행 직원조차 이렇게 허술한 위조 지폐는 처음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은행 측은 즉시 이 1달러 지폐를 1865년 위조 지폐 단속을 위해 창설된 미국 최고의 금융범죄 수사기관 비밀경호국에 전달했습니다. 처음에 비밀경호국 요원들은 지폐를 보자마자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들은 이건 위조가 아니라 위조라는 행위 자체를 모독하는 수준이라고 말하며 누군가 자신들을 조롱하려고 장난을 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형태의 1달러 위조 지폐가 뉴욕 곳곳에서 속속 발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 만에 40여 장, 몇 달 만에 무려 585장의 위조 지폐가 비밀경호국에 접수되었습니다. 지폐들은 모두 값싼 문방구 종이에 인쇄돼 있었고 1년 번호는 번져 있었으며 워싱턴의 초상화는 눈이 검게 칠해져 흉측했습니다. 전문가의 눈에는 형편없는 수준이었지만 일상에서 이 지폐를 받아든 시민들 대부분은 눈치채지 못한 채 사용했습니다. 이 황당한 위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비밀경호국은 규정에 따라 새로운 사건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파일에는 880번이 부여되었고 이후 요원들은 정체불명의 위조범에게 미스터 880이라는 코드네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비밀경호국 뉴욕 지부 수석 요원 제임스 말로니가 이 황당한 1달러 위조범을 추적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처음에 제임스는 며칠 안에 이 어설픈 위조범을 잡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당황한 제임스는 뉴욕시 지도를 사무실 벽에 걸어놓고 위조 지폐가 발견된 모든 지점을 빨간 핀으로 표시했습니다. 맨해튼 전역에서 브루클린, 퀸즈, 브롱스까지 지도는 곧 붉은 점들로 뒤덮였습니다. 놀랍게도 위조 지폐가 나온 장소는 무작위였습니다. 이쪽 구석에서 한 장, 저쪽 끝에서 한 장, 범인은 마치 유령처럼 도시 전체를 떠돌며 1달러 지폐를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뉴욕 전역에서 비슷한 지폐가 계속 발견되자 비밀경호국은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즉시 만여 개 상점에 1달러 지폐를 주의 깊게 살펴라, 와싱턴이라는 철자가 보이면 즉시 신고하라는 내용이 적힌 20만 장의 경고문을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1달러 지폐 한 장을 일일이 확인할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요원들은 곧 범인의 기이한 범행 패턴을 발견했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이 패턴이야말로 그를 잡을 수 없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첫째, 그는 탐욕스럽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사용한 위조 지폐는 50달러 미만, 현재 가치로 약 80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둘째, 그는 같은 장소에서 두 번 다시 위조 지폐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위조범들은 한 번에 많은 돈을 쓰려다 들키거나 같은 지역에서 반복하다 체포됩니다. 하지만 미스터 880은 달랐습니다. 범인의 이 행동들은 결과적으로 비밀경호국의 추적을 완벽히 따돌리는 최고의 전략이 되었습니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망을 좁혀가는 전통적인 방식은 이 유령 같은 위조범 앞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미제로 남은 상태로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전쟁이 한창이던 그때에도 미스터 880의 위조 지폐는 계속해서 시중에 흘러나왔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났고 미국은 승리의 기쁨에 들떠 있었지만 비밀경호국의 사무실 서랍 속에는 여전히 사건 파일 880이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1947년이 되자 이 사건은 비밀경호국 내부에서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실마리를 잡지 못한 유일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회수된 위조 지폐는 5,000장에서 7,000장에 달했고 액면가로 7,000달러, 현재 가치로 약 9만 달러에 해당했습니다. 당시 미국 전체에서 발견된 위조 지폐의 5%가 바로 이 정체불명의 범인이 만든 1달러짜리였습니다. 결국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10년에 걸쳐 고작 7,000달러 피해를 일으킨 범인을 잡겠다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소모한 셈이었습니다.
뉴욕에서만 1000명이 넘는 위패범이 검거되고 300만 달러 이상의 위조 지폐가 압수되는 동안에도 단 한 사람만은 그림자조차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1달러짜리 위조범 미스터 880이었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한 채 880번 사건은 비밀경호국 요원들 사이에서 현대 범죄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위조범의 소행이라는 자조 섞인 평가까지 불러왔습니다. 사건을 맡았던 제임스 말로니 요원 역시 이 사건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짜증나는 경험이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만큼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미스터 880은 뉴욕 어딘가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10년 뒤인 1948년 1월 13일 뉴욕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 이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며칠 전 내린 폭설이 아직 녹지 않았는데도 96번가 아파트 뒤편 공터에서 동네 아이들이 눈 속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눈더미 속에서 반짝이는 금속판 2개와 수상한 종이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금속판에는 1달러 지폐 도안이 엉성하게 새겨져 있었고 종이들은 어딘가 이상한 1달러 지폐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돈을 장난감 돈으로 여기고 포커 게임에 사용했는데 무려 열흘 동안이나 가짜 돈으로 포커를 하며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이 지폐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디서 난 거니? 아버지는 곧바로 그것이 위조 지폐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동네 파출소 경찰은 위조 지폐를 보고 별일 아니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절차에 따라 즉시 비밀경호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1달러짜리 가짜 돈을 가지고 놀고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당시 경찰은 별일 아니라 여겼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비밀경호국 요원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출동하겠다고 말하며 위치가 어디냐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30분도 지나지 않아 검은 차량 여러 대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고 현장에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아이들이 1달러짜리 위조 지폐를 발견한 아파트 공터를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수색을 시작하자마자 요원들은 곧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밝혀냈습니다. 불과 2주 전 1달러짜리 위조 지폐가 발견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기록을 확인한 결과 불은 아파트 5층에 살던 한 노인의 집에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관들은 불을 끄는 과정에서 집안의 잡동사니들을 창밖으로 내던졌고 이렇게 그것들은 폭설 속에 묻혔습니다. 아이들이 눈더미에서 발견한 위조 지폐는 바로 그때 버려진 잡동사니 속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아파트 5층의 거주자는 73세의 노인 에머리히 유트너였습니다. 비밀경호국은 즉시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고 10년 동안 유령처럼 사라졌던 위조범을 본격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 에머리히 유트너 체포작전에 돌입한 비밀경호국 요원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10년 동안 요원들을 농락한 범인이었기에 결코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혹시 모를 공범이나 무장 저항까지 대비했습니다. 며칠 뒤 에머리히 유트너가 불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확인한 요원들은 곧바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비밀경호국입니다. 문을 여십시오. 잠시 후 아파트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요원들이 마주한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인물은 키 160cm 남짓의 왜소한 노인이었습니다. 백발의 이가 다 빠진 평범하고 볼품없는 할아버지, 바로 그가 10년간 미국 정부를 농락해온 위조범의 실체였습니다. 에머리히 유트너는 전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10년 동안 1달러 지폐를 위조한 범인이 자신이라고 담담히 시인했습니다. 요원들은 즉시 에머리히를 체포해 신문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에머리히는 편안한 표정으로 모든 사실을 담담히 자백했습니다. 위조를 한 이유를 묻자 그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1달러 이상 피해를 준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무슨 뜻이냐고 되묻자 에머리히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 절대로 같은 가게에 위조 지폐를 2번 쓰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당 1달러씩만. 그게 제 원칙이었어요. 범죄자가 피해자를 배려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 황당한 고백에 요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어진 압수수색에서 타다 남은 소형 인쇄기, 잉크통, 그리고 아연 인쇄판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이 초라한 장비들로 에머리히 유트너는 10년 동안 수천 장의 1달러 위조 지폐를 찍어내며 미국 정부를 농락해 온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에머리히 유트너는 1876년 1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시절 빈에서 태어났습니다. 1890년 14살 소년이던 그는 홀로 미국 행패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머니에는 단돈 몇 달러뿐이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뉴욕에 도착한 에머리히는 생계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액자 세공사, 건물 수의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렸고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당시 유트너 가족은 그가 관리하던 건물의 지하에서 월세 없이 지내며 소박하지만 평온한 삶을 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1918년 그에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스페인 독감 때문에 에머리히의 아내는 딸을 낳은 직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머리히는 홀로 두 아이를 키웠고 시간이 흘러 자식들이 성장해 독립한 뒤에도 그는 먹고 살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건물 관리인 일에 매달렸습니다. 1937년 말 또 한 번 그에게 예기치 못한 불운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에머리히는 61세였는데 그는 대공황의 여파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일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더 이상 그를 고용해주는 곳은 없었고 당시 미국 경제가 심각한 불황에 빠진 터라 그의 생활은 막막했습니다. 궁핍에 몰린 에머리히는 거리에서 폐품을 주워 파는 고물상으로 근근히 연명하려 했습니다. 낡은 이륜 수레를 끌고 도시를 돌아다니며 버려진 잡동사니를 수집해 고물상에 팔았지만 하루벌이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루 종일 뉴욕 거리를 헤매도 손에 쥐는 건 몇 센트에 불과했고 집세 25달러와 끼니를 해결하기에도 빠듯했습니다. 절박해진 그는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젊은 시절 익혔던 금속 판화 조각 기술과 사진술의 기본 지식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내가 위조 지폐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무모한 생각이 스치자마자 그는 배수진을 치는 심정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1938년 11월의 어느 아침 에머리히는 1달러 지폐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낡은 사진기로 지폐 앞뒷면을 찍었습니다. 그는 아연 금속판 2장을 준비해 관광객으로 지폐 사진을 금속판에 전사했고 묽은산 용액에 금속판을 담가 부식시키는 방식으로 조잡한 지폐 인쇄판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프랭크 삼촌이라 이름 붙인 작은 수동 인쇄기를 10달러에 구입했는데 이 모든 준비물에 든 비용은 20달러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의 작업장은 낡은 수동 인쇄기와 잉크가 놓인 5평 남짓한 아파트 부엌 구석이었습니다. 첫 번째 위조 지폐를 찍어낸 순간 에머리히는 자신이 만든 지폐의 허접함을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당연히 그는 성능이 떨어지는 아연판과 문구 점용 종이로는 정교한 위조 지폐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굶어 죽느냐 범죄자가 되느냐의 선택 앞에서 그는 후자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머리히의 목적은 거액을 노리는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 연명을 위한 빵 몇 조각 값 그리고 사랑하는 강아지와 함께 머물 작은 단칸방의 월세 25달러를 벌 수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신만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1달러 지폐만 위조한다. 둘째, 한 달에 50달러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셋째, 절대로 같은 장소에서 2번 사용하지 않는다. 원래 이 원칙은 그의 양심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를 10년간 잡히지 않게 만든 완벽한 전략이 되었습니다. 고액권을 위조하면 당국의 눈에 더 잘 띌 것이므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가장 낮은 액면을 노린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1달러쯤은 대체로 그냥 넘어가고 설령 나중에 가짜임을 알아차려도 경찰에 신고하기보다 장난스러운 기념품으로 간직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정말로 당시 워싱턴 이름 철자까지 틀린 어색하고 웃음거리 같은 위조 지폐를 받은 사람들 상당수는 그것을 희귀한 가짜돈 정도로 여기며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에머리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밀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는 수첩 하나를 만들어 어디서 위조 지폐를 사용했는지 날짜와 장소를 일일이 적어 놓았습니다. 러시아워의 혼잡한 지하철 개찰구, 수백 명이 오가는 신문 가판대, 번잡한 술집 등 사람이 많은 장소가 그의 주요 범행 무대였습니다. 그는 5센트짜리 껌이나 신문을 사면서 위조 1달러를 내고 잔돈 95센트를 진짜 돈으로 거슬러 받는 방식으로 위조 지폐를 돌려 썼습니다. 이론상 20번만 반복하면 19달러의 현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에머리히는 절대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에머리히는 하루에 한두 장, 한 달로 따지면 사용액이 50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고 보통 일주일에 15달러 안팎만 사용했습니다. 또한 같은 가게에는 절대 2번 가지 않았습니다. 늘 새로운 장소를 찾아다니며 가짜 돈을 뿌린 것입니다. 그 결과 위조 지폐가 발견된 지점은 맨해튼 전역의 지하철역 구멍가게, 술집, 노점상 등 도시 전역에 산발적으로 퍼졌습니다. 뉴욕 경찰과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특정 지역이나 업소에서 의심할 단서를 전혀 잡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에머리히는 여전히 위조 지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고 미국은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전장으로 떠났고 뉴욕은 전시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놀랍게도 여전히 에머리히는 낮에는 거리를 떠돌며 고물을 줍고 밤에는 위조 지폐를 찍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1945년 8월 전쟁이 끝났고 뉴욕은 승리의 환희로 가득했지만 에머리히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위조 지폐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그에게는 유일한 친구가 생겼습니다. 거리에서 데려온 늙은 개 한 마리였습니다. 에머리히는 자신이 먹을 것보다 항상 먼저 개 사료를 샀습니다. 나와 이 녀석이 굶지 않을 만큼만 벌면 돼. 그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는데 놀랍게도 이 절제가 그를 보호했습니다. 같은 시간 비밀경호국은 여전히 미스터 880을 추적하고 있었고 그들은 범인이 수십만 달러를 찍어내는 거대 범죄 조직의 두목이라고 상상했습니다. 고작 한 달에 50달러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가난한 노인이 진범일 것이라고는 그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947년 12월 말 뉴욕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 96번가 에머리히가 살던 낡은 아파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이날 이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1달러 위조 사건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날 밤 에머리히는 외출 중이었고 연기를 발견한 이웃들이 소방서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지만 소방관들이 그의 방에 들어갔을 때 통로는 온갖 고물과 잡동사니로 막혀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에머리히가 오랫동안 주워 모은 폐품들이었고 소방대장은 화재 진압을 위해 방 안의 물건들을 창밖 공터로 내던지라고 지시했습니다. 낡은 가구, 헌 옷가지, 종이 뭉치, 인쇄기와 금속판, 그리고 갓 찍어낸 위조 지폐들까지 모든 것이 아파트 뒤편 공터로 쏟아졌습니다. 마침 그때 하늘이 장난을 치듯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물건들은 눈 속에 깊이 파묻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에머리히가 목격한 것은 타버린 집과 연기에 질식한 늙은 개의 시신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유일한 친구였던 늙은 개가 연기에 질식해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개를 안고 오열했고 이렇게 화재로 집과 사랑하는 반려견을 잃은 그는 당분간 퀸즈에 사는 딸 집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떠난 사이 살림살이의 자네들은 96번가 아파트 뒤편 눈밭 속에 묻혀 잊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1948년 1월 13일 공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눈 속에서 위조 지폐를 발견했고 이렇게 10년 동안 미국을 농락한 희대의 위조범의 정체가 세상에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1948년 9월 3일 에머리히 유트너의 위조 지폐 사건 재판이 뉴욕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73세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조 지폐 제조, 소지, 통용 등 3가지, 각각 최대 10년형이 가능한 중범죄로 이론상 징역 3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노구의 할아버지가 감옥에서 생을 마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법정의 모습을 드러낸 에머리히는 남루한 회색 양복에 구겨진 중절모 차림이었고 시종천진한 표정으로 법정 서기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긴장한 기색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방청객들이 숨죽인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범죄의 고의성과 통화 질서를 교란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령이며 생계형 범행으로 누구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때 의외의 인물들이 피고인을 돕고 나섰습니다. 다름 아닌 비밀경호국 요원들이었습니다. 제임스 말로니 요원을 비롯한 담당 요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에머리히의 인간적인 면모를 호소했습니다. 주민 인터뷰를 해보니 모두 에머리히를 친절하고 선량한 이웃으로 기억했다. 그는 자신과 개 한 마리 입에 풀칠하려 했을 뿐 결코 악의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실제로 주변 가게 주인들과 이웃들은 키 160cm 남짓 대머리에 푸른 눈을 가진 온화한 노인으로 그를 기억하며 한결같이 두둔했습니다.
에머리 본인도 고개를 숙이며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 싫었다. 반려견과 내가 먹을 것만큼만 돈을 찍었다며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배운 조각 기술을 이런 범죄에 써버렸다며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역시 이 엉뚱한 위조범 노인을 끝까지 몰아붙이기에는 다소 머쓱했던지 구형에서 다소 관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침내 판사는 숙고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범행은 10년에 걸쳐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중죄이나 그의 연령과 범행 동기를 참작한다. 이렇게 판사는 에머리 히에게 징역 1년 1일을 선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미만의 형에는 가석방이 적용되지 않지만 판사는 1년 1일이라는 형량을 선고함으로써 에머리 히가 형기를 전부 채우지 않고 단 4개월만 복역해도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피고인은 벌금 1달러를 납부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법정 안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날 판사가 선고한 벌금 1달러는 미국 역사상 가장 가벼운 벌금형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재판은 끝이 났고 이후 에머리 유투너는 법원의 의도대로 단 4개월만 복역한 뒤 석방되었습니다. 재판 소식은 즉시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뉴욕의 신문들은 10년간 정부를 골탕 먹인 유령 위패범은 다름 아닌 할아버지 고물상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범죄자라기보다는 불황기에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긴 귀여운 골목대장 같은 인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공황을 겪었던 뉴요커들은 그의 절박함을 쉽게 이해했습니다. 사건이 단순한 법정 해프닝으로 잊히지 않고 미국 전역의 관심과 동정을 불러일으킨 것은 뉴요커지 스타 기자 세인트 클레어 맥켈웨이의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의 일화와 에머리 히 유투너의 기구한 생애를 취재해 1949년 Old 880라는 제목의 3부작 특집 기사로 연재했습니다. 이 심층 보도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곧바로 헐리우드 제작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20세기 폭스사는 에머리 히 유투너 본인과 정식으로 영화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넘기는 대가로 수천 달러의 옵션료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금액은 그가 10년간 위조로 벌어들인 총액을 뛰어넘는 액수였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를 두고 에머리 히 유투너가 가장 큰 돈을 번 방법은 범죄가 아니라 정직한 영화 계약이었다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1950년 에머리 히 유투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미스터 880이 개봉되었습니다. 헐리우드는 실제 사건을 약간 각색하여 가난한 노인이 굶주린 강아지와 자신을 위해 가짜 돈을 찍어내고 이를 쫓는 젊은 비밀 경호국 요원과의 숨바꼭질을 로맨틱 코미디로 그려냈습니다. 말로니 요원에 해당하는 배역은 버트 랭카스터가 맡았고 영화 34번가의 기적에서 산타클로스를 연기했던 배우 에드먼드 그웬이 에머리 히 유투너를 모델로 한 사랑스러운 노인 역을 열연했습니다. 이 영화는 호평을 받아 에드먼드 그웬이 해당 역으로 골든글로브 나무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미스터 880의 흥행으로 에머리 히가 거둔 수익은 그의 전과 기록을 무색하게 할 만큼 컸습니다. 고작 1달러 지폐만 위조했던 노인은 석방 이후 방송 출연료와 각종 인터뷰, 헐리우드 영화 계약, 그리고 책 출판 수익까지 더해지면서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범죄로는 10년에 걸쳐 고작 오늘날 가치로 쳐도 1억 원이 채 안 되는 돈밖에 손에 쥐지 못했지만 석방 이후 영화와 책, 방송을 통해 얻은 수익은 이보다 수십 배 더 컸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위조 지폐가 아니라 그 위조 지폐가 불러온 이야기와 영화였습니다. 이후 한 기자가 다시 위조 지폐를 만들 생각이 없느냐라고 묻자 노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쳤어? 절대 안 해. 그거 돈이 안 돼. 범죄로 번 돈보다 영화 판권료가 더 컸던 삶을 회고하며 에머리 히 유투너는 이처럼 능청스러운 농담으로 말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세상이 자신의 이야기에 열광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남은 생을 범죄와 무관하게 살았고 1955년 1월 4일 뉴욕에서 향년 79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